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가 있겠지만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라고 하면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우리 암살 기도가 처음 있었을 이후로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아주 자신감에 차서 뉴욕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뉴욕에서도 이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뉴욕에서 이기겠다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한동훈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죠. 지금 뉴욕이냐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이제 블루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강성 지역인데 거기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찼다가, 너무 자신감이 차니까 바이든은 이제 너무 절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별일 무탈하게 후보가 교체됐습니다. 그 후보가 교체되고 잠깐 해리스의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래도 컨벤션 효과 뭐 이런 거 아닐까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야 이거 해리스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그게 바뀌기 시작한 게 9월 말쯤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싹 바뀌기 시작하더니 10월 들어서는 이제 다시금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거의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60%, 지금도 제가 캡처할 때 61, 59 뭐 0점 몇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6대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대4 나오고 있고, 제가 한두 달 전에 라이브 할 때 해리스의 이제 그 당선 확률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40이 안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40이 안 되면 그냥 크게 무리 없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해리스가 굉장히 몇 프로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폴리마켓은 베팅하는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후보의 승리에다가 베팅을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미국도 여론조사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론조사가 조금 애매한 게, 일단 여론조사도 우리나라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보수 성향에서 그걸 하면 좀 보수적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뭐 김어준의 꽃 같은 데서는 그쪽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미국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팍스뉴스하고 이번에 토론회에서 해리스 편을 너무 들어준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CBS 자료인데, 여론조사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론조사가 좀 극단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58대 30.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렇게 차이가 나?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더한 것 같아. 우리도 왜 언론별로 뭐 조중동이니 한경원이 나누는데 미국은 더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투명하잖아. 너무 이게 하루 이틀 차이인데, 얘는 베팅 사이트의 이제 결과고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당선 확률인 거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38대 49. 요 보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너끈하게 이길 수 있겠죠. 20년 선거 때 여론조사에서 최대 바이든이 한 7% 정도 앞서고 있었는 게 그것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막상 열어보니까. 그랬는데 여기 이 정도 10% 차이 나면 이제 너끈하게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CBS 보니까 이거 58대 39. 야,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 베팅 사이트를 주로 보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그 선거 구조가 다르니까. 일단 간접 선거잖아요. 간접 선거인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한 2016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선거는 대여섯 개 주가 다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다른 주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이쪽은 다 파랗고요, 이쪽은 다 파랗고 이쪽은 다 빨간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들이 다 결정을 하는 구조라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선거제도 굉장히 좀 웃겼는데 더 웃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바꿀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론조사는 좀 극단적인 걸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거의 박빙이에요. 여론조사는 종합해보면 박빙입니다. 근데 베팅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말씀드린 대로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거는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고, 그 조지아가 중요한데 조지아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에서 지금 거의 역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네바다주도 마찬가지고 약간 역전을 했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여유 있게 리드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도 거의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거 다음 자료에서는 역전을 했습니다. 그럼 각도를 보시면 해리스의 각도는 뭔가 좀 누워 있거나 혹은 내려가는 그런 건데, 트럼프는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는 일단은 미국은 워낙에 큰 나라라서
우리도 여론조사 뭐 응답률 2, 3% 나오는 거 표본 심지어 500명짜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믿을 수가 없다. 한두 명의 그 대답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니까 미국도 크게 하면 집단이 한 8천? 아니면 이제 정말 크게 하면 10,000명 정도 하는데 여론조사가 10,000명 돌리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주마다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인구 많은 좀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이런 데서 거기서 뭐 해리스가 98%를 찍든 100%를 찍든 뭐 어쨌든 미국 선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란 말이야. 특히 이제 중요한 뭐 조지아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근데 분위기를 보면 조지아는 여유가 있고 펜실베니아는 이제 역전을 했다. 경합주에서 박빙이 아니었는데 박빙이 됐다든지 아니면 박빙이었는데 역전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폴리마켓에서는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1,000명씩 500명씩 작은 미니 조사를 매일 때려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아침마다 여론조사 챙겨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미국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든 최근에 트럼프가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건데 요것도 폴리마켓에 보면 이거는 여론조사, 이거는 베팅이죠. 제가 미시건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행지수라고 봐야 되나? 이 추이를 보고 미시건 같은 데는 추이를 보면 이제 역전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박빙이지만 여기서는 역전이죠. 그래서 얘는 후행지표고 얘는 약간 선행지표의 느낌을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지표도 6개만 보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 건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 이제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해리스가 처음에는 패배주의에 쩔어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바이든은 자기들이 봐도 답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다가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한 걸음 더 왼쪽이거든요. 한 걸음 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환호를 한 거죠. 선명성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는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해리스 그 강한 좀 과격한 진보 성향에 우려하는 중산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너무 지난 얘기니까 해리스 자체가 개인적인 매력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딱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뭐 TV 토론은 생각보다 잘한 것 같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 잔잔한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 이제 후보를 이제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은퇴한 것 같아요. 최근 바이든이 뭐 하는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레임덕도 이런 레임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을 했다가 포기를 한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고 걱정거리 없고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표정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아직은 대통령인데 너무 내려놨다는 거예요. 너무 내려놔서 국정을 좀 이렇게 소홀한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요. 난 이제 끝이니까 그냥 뭐 대충 날짜만 때우다가 집에 갈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이번에 딱 드러난 게 뭐냐면 태풍이 왔잖아요.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 헬레네가 왔습니다. 헬레네가 왔는데 예전에 허리케인 제일 컸던 게 카탈리나인가? 뭐 그 이후로 가장 클 수 있다. 경고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사실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선거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후보는 당연히 뭐 그렇고 바이든조차도 그냥 다른 데 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기고를 합니다. 제목 그대로 바이든하고 해리스가 허리케인 헬레나를 관리하지 못했다. 미스매니지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벤스의 주장은 16일 날에 9월 26일에 헬레나가 이제 미국 땅에 랜딩을 했는데 델라웨어 집에서 그냥 자택근무하고 보통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민방위 옷 입고 뭐 중앙재해본부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무리 쇼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보고 있고 뭐 각 부처 간에 뭐 조율이 필요하면 대통령이 좀 움직여주고 하다 못하면 뭐 국무총리라도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백악관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쉬고 있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이제 은퇴했어. 약간 이런 분위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기금운동 돈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태풍이 오든지 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싹 지나가는데 거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고 거기도 경합주잖아요. 경합주인데 거기서 이제 허리케인이 막 때려 부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소방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군이라든지 좀 보내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가용한 인원이 1000명 이상이 있었는데 뭐 거의 그냥 몇 명 가지도 않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10월 6일 정도 돼서야 이제 나머지 병력이 가가지고 뒤수습을 했다. 그러면 태풍이 온 게 26일인데 지금 뭐 10일이 지난 이후에 와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런데 뭐 뒤늦게 때리니까 6일날 그랬다고 9일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럼프보다 벤스가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양반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기고 되게 많이 해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글도 잘 써요. 팍스뉴스에서 지금 미국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혹은 틀린 길로 가고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70 몇 프로가 롱트랙,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대. 그런 대답을 했다. 79%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죠. 지금 미국인들의 79%가 10명 중에 8명이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부통령이었잖아. 부통령이 있었던 3년 반 동안 당신은 뭘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해리스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혐오밖에는 사실 없다. 요거 조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뭘 했냐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김건희가 미우니까 이쪽을 찍자. 약간 이런 분위기하고 솔직히 비슷한데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미 후보가 아니라 이미 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엄연히 있고 그런데 행정의 부재를 좀 보여준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원과 상원을 싹쓸이하는 세 개를 다 가져가는 거죠. 하원, 상원, 백악관. 요걸 수입해버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케이스가 여러 개 이제 트럼프는 당선됐는데 하원, 상원이 민주당.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하원인 공화당인데 뭐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고 이렇게 양원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양원 전부 다 가져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세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의회가 도와주질 않으면 그걸 별로 못할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보지 뭐 현실의 가능성 좀 떨어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적어도 하원 정도를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돈 관련한 하원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하겠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미국이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20이 된 게 바이든 때죠. 미국의 빚의 한 30% 정도는 바이든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죠. 과거 한 3, 4명의 대통령의 시절에 국가 부채보다 한 명이 더 많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좀 놀랍다는 거죠. 놀랍다는 건데. 그러면 해리스는 그렇게 돈을 뿌렸던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고 모든 경제 정책이 사실상 바이든을 계승하거나 혹은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돈을 막 뿌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 케어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미 시행을 한 게 바이든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다 면제시켜주고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더 국가 부채가 많아질 것 같은데 시장 생각은 달라요. 꼭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 미국의 책임연방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쓰면 2026년부터 35년까지 재정적자가 추가로 7조 5천억 달러가 늘 것 같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같은 시기 2026년부터 35년까지 재정적자가 얼마나 더 확대될까? 보통 해리스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5조 달러.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적자가 2배로 이상 확대될 거라고 시장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재정적자를 하면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해가지고 돈을 조달하겠죠. 그게 적자 운영이니까. 그러면 국채가 공급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뻔하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르륵 빠지는 것이죠. 국채 금리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 빠지는 거니까. 근데 각자 보십시오. 예전에 막 이렇게 올라간 시절 그리고 한때 5% 찍었던 적도 있는데 이게 비컷한 효과가 싹 사라졌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좀 빠르긴 합니다.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돈을 뿌리는 좌파보다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을 때 왜 재정적자가 더 늦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고 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세금을 줄이고 다른 거를 줄인 세금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세금은 의회 통과되면 올리면 그만이에요.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거 안 내면 탈세니까. 돈 쓰는 건 둘 다 써요. 둘 다 돈을 씁니다.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돈을 써요. 그런데 그럼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리스는 경제에게 굉장히 안 좋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늘려가지고 부자들을 중산층을 두드려 패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는 세금을 더 줄여버리니까 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채울 거냐? 관세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 관세도 뭐 보편적으로 10%는 무조건 다 때리고 중국에는 60%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뭐 법인세, 소득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득세가 줄면 가장 큰 국지들이 빠지는 거잖아. 그럼 관세가 미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게 1%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100% 늘려도 3%가 안 돼. 중국한테 관세를 늘렸잖아요. 늘려놨잖아. 그런데도 연방세수에서 관세가 맥시멈 찍었을 때 1.6%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관세를 프로 인상해가지고 그냥 올 관세를 100% 보편 관세를 해서 해도 3.2%야.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빼주는 거를 그걸 다 메울 수 있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해리스도 쓰고 트럼프도 쓰는데 트럼프는 거둘 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채권 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미리 팔아놨는 거지 뭐. 드루커밀러 같은 경우 이제 채권에다가 숏을 치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빠졌던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셨다고 보면 그러면 진짜 한 요때 정도로 다시 올라갈까? 이제 요 고민을 해야죠. 이미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여기서 대충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쭉 가가지고 결국 한 5%를 한번 끝내 보고야 말 것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4.1% 정도를 넘어가면서 확실히 우리 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부담을 느끼는 게 느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분명한 악재니까요. 자, 근데 이 고민을 해보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고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 공급을 늘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뭐 5%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동력이 더 필요해요. 트럼프 당선 외에 뭐가 더 필요해? 그게 뭐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야 돼. 경기가 좋아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는 낮춰가지고 경기를 더 자극하니까 장기금리 5% 찍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당선이 돼도 두 번째죠. 처음 때도 국채 공급을 늘렸지만 대부분 단기채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만기가 줄어들었어요. 짧은 걸 많이 하니까 평균 만기가 줄어들겠지. 이번에도 단기채 비중이 높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라는 요인의 52% 정도는 1기 때 했던 TCJA라고 하는 나와 있죠. 1기 통과됐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세금 깎아준 거예요. 30몇 프로였던 그 25%로 그리고 미국의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공제를 냈는데 원래는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인당 부모 한 명당 560만 달러였는데 이게 11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40억 정도로 확 늘려놔 버렸거든요. 세금을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게 25년 말에 일단 끝납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를 연장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은 25년 말까지는 이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25년 이후에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심지어 더 세금을 낮춰가지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당선이 돼서 의회도 설득 혹은 장악은 해서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날 수 있는 기간은 26년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26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냐? 지금 현재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만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연준이 내다 팔고 있는 것이죠. 채권 가격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양적 긴축을 언제까지 할 거냐 질문에 이건 이제 뉴욕 연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요 은행들의 현금성, 그러니까 지준율, 명목 GDP 대비 한 11%, 한 10% 정도만 되면 그때는 그 시장 유동성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연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둬도 돼요. 그럼 26년에는 오히려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연준도 국채를 내다 팔고 정부도 내다 파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생기는데 정부는 25년 이후부터 조금 더 채권을 많이 팔 것인데 연준은 지금부터라도 파는 걸 줄이고 파는 걸 멈추고 혹은 26년 쪽에는 다시 연준의 자산을 늘리는, 즉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쇄될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사는 만큼 발행하면 그냥 주머니 바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장의 금리는 별 차이가 안 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자본시장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는 미리 프라이싱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반등을 하든지 더 빠지든지 하는 게 주식시장에도 있듯이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른 금리의 상승은 양원 모두 백악관까지 모두 트럼프가 휩쓸어가지고 재정적자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25년 이후에도 일몰하지 않고 연장돼서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간 건데 연준에 대해 아직 퀘스트 마크, 아직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멈출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시장도 연준이 계속 양적 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떻게 멈출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보수적인 것보다 연준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밟으면 채권 시장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변수는 그겁니다.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고 한다면 그때 경기가 지금 뭐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가 아니라 다시금 확장이 되느냐, 확장이 되면 얼마까지 되느냐. 그게 되면 또 이제 물가도 자극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준이 더 완화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은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니죠. 침체일 줄 알았는데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해서 끝나나 보다 뭐 요 정도. 그리고 경제가 좋다 그러면 노랜딩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초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서 현재는 시장이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권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랑 1기랑 지금 다른 것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당선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사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뒤늦게 가격에 녹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도 이거 보시면요. 2년물도 올라가고 2년물 빨간색이거든요. 10년물이 올라가도 10년물이 더 올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국채를 늘릴 때 주로 단기채 위주로 늘렸던 지난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기간 프리미엄이 어려운 말인데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그 긴 시간 동안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얹어주는 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인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트럼프 당선이 오히려 대세잖아. 그때처럼 우와 블랙스완이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걸 다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보면 반영이 꽤 많이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2년물이 더 올라갔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이 아주 중요한 텀 프리미엄, 즉 기간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대되는 걸 보면 시장은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프라이싱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뒤늦게 막 뭐야 트럼프가 당선된 거야? 해서 뒤늦게 막 확 난리 나고 이런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 이제 큰 변동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참 재밌는 게 트럼프가 대세가 됐다가 해리포드 대세가 됐다가 다시 트럼프가 대세가 되면서 양쪽을 다 시장이 좀 녹이고 있어요. 약간 어느 쪽이 돼도 별일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